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의 진도를 간접 리스트, 그쵸? 간접 리스트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또 이론 실습 두 가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브한 방식과 간접 리스트, 임플리시트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갈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에서 약간 좀 미흡하게, 그러니까 좀 진도를 다 못 나갔던 양방향 연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동적 메모리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꼭 제출해 주시고, 퀴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좀 잡혔는데 12월 12일 토요일. 네. 시간은 제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성적을 공지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다 못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중에 최대한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시험 범위는 프로세스 1, 2 그리고 시그널, 동적 메모리 그리고 링커까지 총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실랩, 말롱랩은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양방향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간접 리스트라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요? 간접 리스트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뭐 요건 할당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프리 메모리 블록이라고 할 때 전체 이 블록들을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가 우리가 간접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용 블록인지 아니면 할당 블록인지를 찾기 위해서 가장 처음부터 일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해서 선형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 여기선 지금 n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요 n이라는 것은 결국은 총 할당된 블럭 모든 개수겠죠. 그래서 n개를 최악의 경우 n개를 모두 탐색을 해야 할당 블록을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가용 블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탐색 시간이 선형 시간이니까 선형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간접 리스트의 좀 단점을 그나마 이제 조금 어,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양방향 연결입니다. 마치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은 헤더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헤더만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푸터를 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헤더와 푸터가 있는 거에 장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헤더는 이제 이쪽 뒤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용 블록을 찾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뒤로 백은 못하죠. 백은 왜 못하냐면 헤더만 알고 있을 때, 가령 여기에서 지금 요 헤더를 접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블록의 사이즈는 4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블록에 푸터가 없을 경우엔 이 블록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일일이 한 워드씩 다 찾아봐야 얘가 근데 그 찾아가도 얘가 헤더인지 실제 데이터인지 또 그것조차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푸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푸터를 제한한 방식 자체가 이제 경계 태그라고 하고 바운더리 태그라고 하고 이제 커누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커누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 프리한 블록의 마지막에 헤더를 복사해서 추가로 이제 푸터를 추가를 한 겁니다. 리스트를 거꾸로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소요된다라는 좀 단점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이 추가적인 공간 소요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해지죠. 왜냐하면 단편화가 이전의 블록들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가 이제 프리 블록이고, 여기가 할당 블록이고, 여기가 프리 블록이고, 또 여기가 할당 블록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할당 블록을 A라고 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헤더만 있을 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얼로케이션된 이 블록이 이제 프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프리로 바뀌게 되면 얘가 이제 가용 블록이 되니까 가용 블록과 그 주변에 있는 가용 블록들을 뭉쳐줘야 단편화가 적어지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프리 블록은 이 블록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헤더와 헤더끼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렇게 프리 블록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프리 블록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프리 블록은 어떡하죠? 요 앞에 있는 프리 블록은 결국은 이 블록과 이게 1블록, 얘가 2블록 구분이 되어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푸터 경계 태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프리블록의 마지막 그 워드에 헤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준다. 그것을 우리가 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당 블록과 가용 블록의 구조는 이렇게 한 워드, 즉 4바이트가 이렇게 헤더로 포함되어 있고 또 그 4바이트 한 워드가 이 밑에 푸터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뭐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겠죠. 그리고 그 하위 3비트 또는 2비트는 왜냐면 이제 4의 배수나 8의 배수로 이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3비트 또는 2비트는 노는 비트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할당 블록인지 가용 블록인지 표기하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당 블록과 가용 블록을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제 할당 블록을 풀이한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지금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해요. 얘가 지금 얼로케이션 된 블록이었는데 얘를 이제 프리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로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앞에도 할당 블록이고 뒤에도 할당 블록인 경우에는 그냥 얘만 프리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는 할당 블록이에요. 근데 뒤에는 가용 블록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이제 프리 블록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단편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큰 프리 블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이제 할당 블록이니까 이제 건드릴 수 없고 얘가 지금 프리 블록으로 바뀌었을 때 아까처럼 이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요 앞에 있는 프리 블록을 크게 묶어서 가용 블록을 넓게 보존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반환이 될 때 앞에 있는 블록을 탐색을 해서 어떻게 앞에 있는 블록을 탐색을 하죠? 푸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었죠. 푸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앞에 프리블록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프리블록과 지금 현재 반환하려고 하는 블록을 이제 또 크게 묶어서 이제 프리블록으로 가용 블록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프리블록이고 뒤에도 프리블록인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프리블록이 됐을 때 뒤에 있는 프리블록과도 이제 크게 뭉쳐줘야 되고 앞에 있는 프리블록과도 크게 뭉쳐줘야겠죠. 그러면 한 번에 앞에 뒤에 블록을 모두 탐색해서 프리블록이면 크게 가용 블록으로 하나로 만들어 준다. 주로 되겠죠. 그래서 상수 시간에 상수 시간, 여기서 상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n 선형 시간, 그쵸? 선형 시간은 n이죠. 그쵸? n 이건 이제 선형 시간. 근데 우리가 지금 상수 시간은 특정 1 또는 뭐 2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특정 딱 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탐색이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할 수 있다. 한 가지 작업만 해도
이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상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사실 얘가 지금 프리블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프리블록으로 바뀌게 됐을 때 앞에 블록, 뒤에 블록 찾아가서 얼로케이션 비트를 확인을 하고 얼로케이션 비트 중에 가용 블록이면 이렇게 묶어주는 크게 블록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앞에도 할당 블록, 뒤에도 할당 블록이기 때문에 얘를 풀이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코얼레싱 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가 프리블록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리블록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앞에도 확인해 보니까 할당 블록이고 뒤에도 확인해 보니까 가용 블록이죠. 그러면 사이즈를 얘가 지금 n개의 블록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n 플러스 m2라고 사이즈를 잡아주고 이 뒤에도 프리블록이 있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얘 푸터와 얘 헤더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사실 뭘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에다가 헤더와 푸터의 값만 조정을 하면 사실 요 안에 있는 페이로드의 값은 뭐 0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가용 블록이나 할당 블록을 탐색을 할 때 헤더와 푸터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헤더와 푸터의 사이즈 값으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은 특별하게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블록이 다음 블록으로 접근을 할 때 마주하게 되는 헤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블록이 이 블록을 찾게 되는 푸터 이 두 가지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는 요 블록 크기와 이 블록 크기를 더한 n 플러스 m2가 되고 그리고 할당 비트는 이제 0으로 가용 블록으로 바꿔주고 요 헤더를 그대로 푸터에도 동일하게 써준다. 이게 이제 케이스 2번 경우입니다. 결합을 하는 두 번째 경우인 거죠. 뒤에 있는 블록이 가용 블록일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2 2번에 약간 반대 개념인 거죠. 그래서 n 블록을 지금 n개 n 사이즈를 갖는 요 블록을 풀이를 하려고 할 때 앞에 있는 블록을 확인해 보니까 가용 블록, 뒤에 있는 블록을 확인해 보니까 할당 블록이네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결합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m1 사이즈로 헤더와 푸터에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요 가용 블록, 할당 블록이었던 것을 이제 가용 블록을 바꿀 거니까 00으로 세팅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실습 시간에 우리가 그 임플리시 그쵸? 간접 리스트 구현을 할 때 헤더와 푸터를 구현을 하고 코얼레싱 함수를 케이스 네 가지로 제가 그 가이드 코드를 제시를 해드렸죠. 그 가이드 코드에서 보시면 그 케이스 1, 2, 3, 4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경우인데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블록도 가용 블록, 뒤에 있는 블록도 가용 블록이죠. 그러면 얘를 풀이를 했을 때 앞과 뒤 모든 블록을 이제 결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M1, N, M2 사이즈를 이제 갖는 가용 블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다 더해서 써주고 그런 다음에 할당 비트는 0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 요 헤더를 작성한 것을 그대로 푸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상수 시간 안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합을 그러니까 풀이를 했을 때 결합을 완료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배워온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간접 리스트는 할당 블록, 가용 블록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을 해서 가용 블록에 이제 메모리 값을 써주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탐색하는 방법 앞에서부터 쭉 탐색을 한다. 이것은 이제 할당을 할 때 탐색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반환을 하는 풀이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풀이를 하는 메모리 위치로 가서 이제 앞, 뒤 블록을 살펴보고 앞에 블록 또는 뒤에 블록이 가용 블록인 경우에 이제 코얼레싱 결합을 해줘야 된다. 근데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케이스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메모리 1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나갔던 부분은 이제 진도를 다 나갔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메모리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간접 리스트를 계속 배워왔었는데 주요 할당 정책을 좀 요약을 해보면 블록을 할당할 때는 처음부터 찾아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할당 가능한 가격에 할당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퍼스트 핏 처음 할당이라고 배웠었고요. 그러면 이전에 할당된 그 위치 다음 블록부터 찾는 것을 우리가 넥스트 핏 다음 할당, 그리고 모든 블록을 탐색을 한 다음에 내가 할당하고자 하는 사이즈와 가장 비슷한 블록을, 가장 비슷한 가용 블록을 찾아서 할당하는 것을 우리가 베스트 핏. 단편화를 줄이는 노력과 처리량을 늘리는 노력 간의 절충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그리게이트 프리 리스트 방식을 사용하면 프리 리스트 전체를 검색하지 않고도 베스트 핏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이따가 배워볼 거고, 블록을 그러면 할당을 할 때 만약에 내가 퍼스트 핏이에요. 근데 처음 만난 블록이 블록 사이즈가 4000 킬로바이트다, 4000 바이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블록을 내가 할당하고자 할 때 그 가용 블록을 전체를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10바이트 쓰고 싶은데 4000바이트짜리 블록에다 전부 다 값을 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가용 블록이 4000바이트짜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10바이트 쓰고자 해서 이 블록을 그냥 전체로 통으로 할당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블록을 나누어서 이 큰 블록을 쪼개서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언제 블록을 나누는 것이 좋은가? 얼마만큼 내부 단편화를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나누는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록을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결합을 즉시 통합할 거냐, 그러니까 프리가 호출된 동시에 인접 블록들을 즉시 통합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지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프리할 때의 통합을 지연, 그러니까 계속 프리를 받아는 드리는데, 그래서 가용 블록들을 계속 생성을 해요. 근데 앞뒤 블록들을 통합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건 약간 좀 어리석은 짓일 수 있죠. 그래서 말록 실행을 위해서 가용 리스트를 검색할 때 통합하는 방법, 또는 외부 단편화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통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냥 즉시 통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간접 리스트 방식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요약을 해보면, 간접 리스트라는 것은 처음부터 리스트를, 블록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거죠. 얘가 얼로케이션인지 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블록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한 상태, 그걸 우리가 간접 리스트 임플리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구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선형 타이밍, 그러니까 선형 시간이 아주 최악의 케이스에서 선형 시간이 걸린다. 즉 내가 이렇게 쭉 할당 블록들이 있는데, 가용 블록들이 있는데, 요게 얼로케이션 마지막에 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당하고자 할 때 퍼스트 핏 정책이었다고 하면 와서 검색하고 풀이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요 전체 블록 사이즈 n을 다 뒤지고 나서야 찾을 수 있는 선형 시간이 가장 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 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약점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풀이를 할 때는 상수 시간이 걸린다. 통합을 구현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헤더와 푸터를 이용을 해서 앞뒤 블록만 살펴보면 그 블록들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 할당이 단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은 할당 정책에 따라 다른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베스트 핏을 쓰는 건데, 베스트 핏을 쓰려면 전체 리스트를 탐색을 해야 되니까 처리량이 떨어지지만 단편화 성능은 올라가고, 퍼스트 핏을 쓰자니 처리량은 올라가는데 단편화가 떨어지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고, 넥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조금 더 퍼스트 핏보다 또는 베스트 핏보다 빠른데 단편화 성능은 가장 안 좋은,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말록 프리의 구현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간접 리스트 방식을 실제 말록 프리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할당 시의 선형적인 성능 때문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요즘 딥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이제 모델 사이즈가 뭐 한 몇백 메가에서 뭐 몇 기가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다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 1기가짜리 모델을 올려요. 그럼 메모리에 1기가가 할당이 돼야겠죠. 처음부터 지역 변수로 모델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모델의 사이즈를 메모리에다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할당할 때마다 계속 선형 탐색, 선형 탐색, 선형 탐색, 선형 시간, 선형 시간, 선형 시간, 선형 시간이 계속 걸려요. 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실제 내가 코드를 아무리 잘 짜도 시스템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록 나누기와 경계 태그를 이용하는 가용 블록 통합 방법은 모든 할당 라이브러리 방식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 나누는 정책이나 통합하는 정책, 근데 경계 태그를 이용해서 통합하는 정책은 모든 할당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하고 있다. 자, 이제 막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이렇게 메모리 블록의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얼라이먼트 조건과 블록 설계를 하는 경우에 최소 블록 크기를 결정을 하시오. 최소 블록의 크기입니다. 간접 리스트 방식으로 구현하며 단 할당 블록의 페이로드의 크기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할당 블록일 경우에는 페이로드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이렇게 헤더와 푸터가 있고 페이로드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페이로드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언제? 할당 블록일 때. 그렇죠? 그리고 프리 블록에서는 페이로드가 0이어도 되고, 헤더와 푸터의 크기는 4바이트 워드로 저장을 한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얼라이먼트가 이제 싱글 워드인 경우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첫 번째 풀어봅시다. 할당 블록은 헤더와 푸터를 가져야 되고 페이로드도 하나 가져야죠. 그러면 헤더, 페이로드, 푸터,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할당 블록의 최소 사이즈인 거죠. 프리 블록은 헤더와 푸터만 있어도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당 블록을 프리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큰 거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큰 쪽으로 우리가 블록 사이즈, 최소 블록 사이즈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는 싱글 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여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블 워드였다라고 하면 페이로드가 4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페이로드가 8바이트 얼라이먼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4바이트 싱글 워드 얼라이먼트니까 헤더 4바이트, 페이로드 4바이트, 푸터 4바이트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할당 블록의 최소 크기는 12바이트, 프리 블록의 크기는 8바이트인데 이 둘 중에 큰 값, 그렇죠? 큰 값으로 최소 블록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12바이트가 최소 블록의 크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할당 블록의 페이로드의 크기는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헤더와 페이로드 4바이트 이상, 그렇죠? 0바이트 이상, 그리고 푸터 이렇게 최소 블록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요거 풀이하면 사실 페이로드는 안 쓰더라도 헤더와 푸터가 존재를 하고 얘만 지금 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얼로케이션 비트를 0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 블록의 크기는 무조건 12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2바이트.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할당 블록의 재밌는 거, 얼라이먼트가 이제 더블 워드 8바이트죠. 얼라이먼트가 8바이트로 얼라이먼트 되고 정렬이 되고, 할당 블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헤더와 페이로드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헤더가 4바이트, 페이로드도 뭐 최소 4바이트였겠죠. 그러면 얼라이먼트에 의해서 이게 8바이트 충족을 하네요. 그러면 최소 할당 블록의 크기는
8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블록을 살펴보니까 프리블록은 푸터를 또 가져야 돼요. 헤더와 푸터 동시에 가져야 돼. 그러면 앞에 헤더는 그대로 4바이트 쓰고 페이로드였던 것을 싹 지워버리고 프리블록일 경우에 푸터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프리블록도 8바이트. 그러면 이 두 개의 맥스 값을 해보면 8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싱글 워드는 12바이트. 그쵸? 근데 싱글 워드라고 12바이트가 아니고 할당 블록의 요구 스펙이 헤더와 푸터를 갖는 조건이라고 하면 얘는 12. 프리블록은 페이로드가 필요 없고 헤더와 푸터를 가지니까 8. 근데 이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니까 12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헤더와 페이로드 4바이트를 하더라도 얼라이먼트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만 쓰면 되고 두 개의 워드만 쓰면 되고, 프리블록은 페이로드 필요 없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4바이트에서 8바이트 쓰면 되니까 8의 맥스는 8이다. 그래서 2번 문제도 8바이트, 2번 문제는 8바이트, 1번 문제는 12바이트. 네,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프리블록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속 이 간접 리스트, 직접 리스트, 그리고 구분 가용 리스트 뭐 이런 등등등을 우리가 배워올 때 결국은 이 프리블록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방식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리블록을 관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간접 리스트는 가용 리스트와 할당 리스트를 가용 블록이나 할당 블록이나 구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접 리스트라고 했는데, 자, 재밌는 건 이제 직접 리스트입니다. 자, 직접 리스트는 가용 블록 내에 포인터를 이용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리스트는 말 그대로 가용 리스트, 프리블록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색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겠죠. 굳이 워스트 케이스 선형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더라도 n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이 암만 많더라도 가용 블록은 어쨌든 한계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용 블록만 탐색을 하니까 사실 직접 리스트가 스루프 처리량에 의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겠죠. 자,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직접 가용 리스트는 가용 블록들의 리스트만을 관리하며 모든 블록을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다음 가용 블록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크기로는 접근이 안 되고 포인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조금 차이점이 확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양방향 경계 태그를 썼을 때는 이렇게 블록을 얘가 뭐 얼로케이션인지 풀인지 뭐 얼록인지 뭐 얼록인지 이렇게 풀인지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메모리 자체가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리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용 블록들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얘가 풀이고 얘가 얼로케이션 이거 만약 풀이었다라고 하면 얘를 한 번에 가리키는 무언가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석세서와 프리디세서라는 새로운 또 뭐 헤더와 푸터와 같은 어떤 포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가용 블록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다음 가용 블록의 위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록 연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경계 태그를 사용을 하죠. 왜 경계 태그를 사용을 하냐면 앞뒤에 프리 블록이 존재를 하면 단편화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헤더, 뒤에 푸터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뒤에서 더 이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헤더와 푸터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여전히 경계 태그는 사용하지만 가용 블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터의 구조는 헤더 밑에 이제 넥스트 블록을 가리키는 석세서,
그리고 이전 블록을 가리키는 프리디세서,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주소, 헤더의 주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살펴볼게요. 자, 가령 얘가 이렇게 블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자, 방금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블록이 가리키는 다음은 이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얘가 또 이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비어스 메모리 주소는 이 블록을 가리키고, 얘 또 프리비어스 블록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용 블록들만 별도로 구조를, 리스트를 가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용 블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 자,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할당 블록이 전부 다 0이죠. 0, 0, 0. 그쵸,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가령 얘가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럼 얘한테 할당을 해야 돼요. 할당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 할당 비트로 바꾸고,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던 이 next 주소값을 1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이 previous의 값은,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아, 네. 이 애니메이션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next successor는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predecessor는, 네, 1로 가야겠죠. 그래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predecessor, 그렇죠? 이전의 메모리 주소가 1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지금 할당 블록이 돼버리고, 대신에 요 헤더와 푸터의 할당 비트를 1로 세팅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next 주소를 이전 블록으로 보내주고, 얘가 가지고 있던 previous, 그러니까 predecessor 주소를, 그쵸? 얘한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하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제가 거꾸로 구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포인터가 관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런 이 블록이 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블록이 이렇게 프리 블록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을 때 얘를 할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각각의 포인터를 넘겨주고 이 블록을 그냥 쑥 그 리스트에서 빼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A 프리 블록이 B를 가리키고 B 프리 블록이 C를 가리키고, 그리고 C 프리 블록은 결국은 B를 가리키고 B 프리 블록은 A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죠.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 구조를 보면 실제 구조는 사실 좀 다르죠. 얘가 만약에 풀이고 얘가 얼로케이션, 얘가 풀이고 얘가 얼로케이션, 얘가 풀이고 얼로케이션, 얘가 풀이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먼저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풀이가 됐다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메모리 주소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크기 순서에 일치하지 않고 풀이가 된 순서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구조는 연결 링크는 메모리 블록의 순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풀이가 된 순서대로 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얘가 얘를 가리키고, 그렇죠? 얘는 또 얘를 가리키고, 얘는 또 다른 또 블록을 가리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얘가 얘를 가리키면 얘가 얘를 가리켜야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된다. 근데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리스트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제는 가용 리스트들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가용 리스트에다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할당 그 애니메이션 좀 거꾸로 만들었는데, 자,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전에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또 얘가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켜서 리스트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자, 요 밑에 이제 요 가용 블록에 할당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처음에 얘를 찾았더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프리블록을 탐색을 했더니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프리블록에다 할당을 한 거니까 요만큼 할당을 하고 요 뒤에 있는 블록을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 연결 리스트를 만약에 이렇게 할당을 할 때 뒤에 있는 프리블록을 쪼개서 이렇게 연결을 다시 해주면 가용 블록만 전체적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할당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풀이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록은 그냥 가용 블록을 이제 가용 블록만 연결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용 블록에 할당을 하고 그 할당한 블록을 쪼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남은 프리 블록의 사이즈가 넉넉하면 그러면 이걸 또 프리 블록으로 그냥 리스트로 쭉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풀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가용 리스트에서의 풀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새롭게 생긴 가용 블록을 어디다 끼워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반환된 가용 블록은 가용 리스트의 어느 위치에 끼워 넣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쓸 건 라이포입니다. 라이포.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자,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나간다. 자, 뭐랑 같나요?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나가요. 자, 우리 스택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나가죠. 스택을 쌓을 때, 자, 여기 먼저 스택을 쌓았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스택이 지금 푸시된 상태고 팝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빠져나가잖아요. 자, 요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자, 처음에 얘가 루트예요. 루트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는데, 자,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주소 정렬 정책이에요. 주소 정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다 탐색을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끼워 넣어야 하는 프리블록에 선용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일 앞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제일 앞에다가.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고 루트를 일로 옮기고, 그렇죠? 루트를 여기로 옮기고, 그러니까 루트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일로 옮기고, 그리고 원래 루트가 가리키던 주소를 얘가 가리키도록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맨 뒤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뒤에다 넣으려면 결국은 리스트를 전부 다 탐색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스트 인 라스트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지막에 리스트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일 끝 리스트를 찾으려고 하면 리스트 전체적으로 다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건 또 선용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앞에다 끼워 넣자. 라이포로 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쓸 정책입니다. 그래서 반환 블록을 리스트의 맨 앞에 끼워 넣는 방식을
말하고, 장점은 간단하고 상수 시간이 소요가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할 때, 그렇죠? 풀이도 상수 시간이었는데 얘도 상수 시간이에요. 풀이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단점은 연구에 의하면 단편화가 주소 정렬 방식보다는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주소 정렬 방식은 메모리가 이렇게 쭉 주소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도록 프리블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프리가 되는 순서에 따라서 리스트를 전부 다 또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라이포로 한다. 그럼 이 다른 방식은 주소 정렬 정책인데, 주소 정렬 정책은 가용 블록 리스트가 블록의 주소가 주소 순서를 유지하도록 삽입을 하는 건데, 가령 이제 프리디세서의 어드레스가 이제 현재 어드레스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석세서의 주소가 이 현재 주소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주소 크기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프리블록이 생겼는데 이 주소의 위치가 여기로 들어가 있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여기로 들어가 있지, 각각의 주소랑 다 비교를 해야 되죠. 얘가 큰지 또는 얘가 뭐 작은지, 그리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주소 정렬 정책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단점은 리스트를 탐색을 해야 되고, 장점은 연구에 의하면 라이포보다 단편화 성능, 유틸라이제이션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라이포를 쓸 거다. 그렇다고 하면 라이포에서 이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가용 블록을 삽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가장 처음 포인터입니다. 가장 첫 포인터. 그래서 얘가 이 루트에서부터 루트가 포인터, 첫 번째 리스트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요 할당 블록이 가용 블록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던 이 주소를 얘한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가리키는 주소를 이 주소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얘로 연결되고 얘는 또 얘로 연결되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얘한테는 원래는 얘가 프리디세서가 없었는데 프리디세서를 얘한테 이 주소를 추가를 해주면 이제 리스트가 양방향 리스트로, 양방향 가용 리스트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반환하는 블록을 리스트의 맨 앞에 추가한다.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간접 리스트에서 풀이를 할 때 케이스 1번과 동일하죠. 앞에 블록, 뒤에 블록이 얼로케이션인 경우에 가운데 블록이 풀이를 할 경우엔 그냥 리스트의 맨 앞에 끼워 넣어준다. 그리고 석세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프리디세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된다. 자, 이번엔 케이스 2입니다. 케이스 2는 뭐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라봤을 때 얘가 지금 풀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앞에 블록이 가용 블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가 풀이가 되면 얘가 헤더가 있고 또 얘도 헤더가 있겠죠. 그러면 이 헤더와 헤더끼리 봤을 때 앞에 블록과 지금 현재 블록이 지금 큰 블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끊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일로 보내주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일로 보내줘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프리 블록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끊어주고 얘를 프리 블록으로 크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크게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루트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주소를 이 블록이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 값을 이렇게 가리키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프리디세서로 삽입을 해주면 전혀 이 가용 리스트 연결에서 전혀 무리가 없이 다 연결이 됐고, 심지어 프리블록도 통합을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리스트를 깔끔하게 연결을 했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 블록을 빼내고
두 블록을 연결하고 새 블록을 리스트 루트 노드로 만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케이스 3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풀이하고자 하는 블록의 앞에는 얼로케이션인데 뒤에는 풀이 블록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풀이를 할 때 뒤에 있는 블록을 살펴봐서 얘가 풀이 블록이면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해서 중간에 있는 연결을 이제 빼내게 되는 거죠.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만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만 그냥 쑥 뺀 거죠. 이렇게 쑥 뺀 거죠. 그러면 얘와 얘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중간에 있던 프리 블록은 그냥 빼고 현재 이 풀이하고자 하는 블록이랑 크게 묶어서 큰 블록으로 만들어서 가장 앞에다가 넣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케이스 2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프리블록 결합한 프리블록을 루트가 가리키도록 하고 루트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석세서를 얘한테 주고 그리고 얘 프리디세서를 얘한테 주어서 이렇게 다음 블록을 빼내고 두 블록을 연결하고 리스트에 루트에 삽입.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케이스 4입니다. 케이스 4는 내가 풀이를 하고자 하는 블록, 앞에 블록, 뒤에 블록이 둘 다 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그림은 실제 힙의 1차원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힙은 원래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록 풀이 얼록 풀이 얼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얘가 프리 블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프리 블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요 블록을 지금 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 블록을 풀이하겠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프리 블록이랑 이 뒤에 있는 프리 블록이랑 크게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던 리스트들을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이 큰 프리 블록으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블록을 이 얼로케이션 블록을 앞에 풀이 뒤에 풀이인 경우엔 이 앞에 프리 블록이랑 뒤에 프리 블록을 이 리스트를 끊어주고, 그렇죠? 리스트를 끊어주고 이렇게 리스트를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는 게 그냥 단순히 끊는 게 아니고 얘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거를 일로, 얘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그렇죠? 얘가 가리키고 있던 것을 이렇게 넘김으로 인해서 리스트는 연결이 쭉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끊김없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다음에 그 빼낸 블록을 크게 가용 블록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루트 노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풀이하고자 하는 블록의 앞뒤 블록을 모두 떼어내고 새 블록을 결합하고 그런 다음에 이 새 블록을 루트 노드로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직접 리스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직접 리스트를 요약을 해보면 간접 리스트 방식과의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할당 시간이 전체 블록의 수가 아니라 가용 블록 수의 비례를 한다. 그럼 확실히 어쨌든 전체 블록이 아니라 가용 블록 수니까 가용 블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직접 리스트의 성능이 스루풋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메모리가 거의 차 있는 경우에는 매우 빠른 할당 성능을 갖겠죠. 그러니까 전체 블록 수 중에 가용 블록 수가 월등히 작으면 가용 블록 수가 그럼 몇 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우 빠른 할당 성능을 갖겠죠. 그래서 할당과 반환 과정이 약간 더 복잡한데 그 이유는 블록들을 리스트에 추가했다가 떼어냈다가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약간 복잡하다. 그리고 링크 포인터 저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블록마다 이 워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프리디세서, 석세서 이 두 가지의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이 워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쓰지만 훨씬 더 스루풋이 올라갈 수 있다. 스루풋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 방식은 구분 가용 리스트와 함께 주로 사용이 되고 여러 개의 크기 클래스들의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 객체별로 별도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세그리게이티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 방식은 구분 가용, 그러니까 가용 리스트를 이제 구분해서 쓴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건 무조건 베스트 핏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가용 리스트인데 세그리게이티드 프리 리스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기 클래스마다 각 별도의 가용 리스트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직접 리스트 방식을 따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루트가 여러 개인 거예요. 루트가. 근데 왜 여러 개냐면 크기별로 클래스, 그러니까 가용 리스트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크기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에서 두 개의 워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만약에 세 개의 워드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리스트에다 연결을 하고, 네 개의 워드를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5개에서 8개는 여기 불러, 9개에서 16개는 여기 리스트에다가 연결하면 내가 만약에 8개의 워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로 가서 찾으면 무조건 상수 시간 안에 할당이 가능을 하죠. 왜냐면 이건 다 프리블록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리블록인데 각 크기별로 프리블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크기를 딱 얘기를 하면 그 크기에 맞는 리스트를 찾아서 그 리스트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노드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적은 크기의 블록들은 매 크기마다 클래스를 갖도록 한다. 그래서 2, 3, 4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의 제곱 크기마다 클래스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구분 가용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베스트 핏을 어떤 할당 정책에 의한 게 아니라 가용 리스트만 구분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베스트 핏이 달성할 수 있게 되죠. 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퍼스트 핏이랑 넥스트 핏, 베스트 핏 중에 퍼스트 핏이나 넥스트 핏은 간접 리스트나 직접 리스트나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베스트 핏을 간접 리스트나 직접 리스트에서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스트 핏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구분 가용 리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쉽게 베스트 핏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베스트 핏이라는 것은 퍼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가용 리스트를 다 탐색하는 방법. 넥스트 핏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할당된 블록 다음부터 가용 리스트를 찾는 거였는데, 이건 역시 크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 구분 가용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가용 리스트들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베스트 핏의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리게이티드 리스트를 짜게 되면 이렇게 베스트 핏의 성능을 가지고도 가용 블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분 가용 리스트 할당을 하려면 힙을 분리하고 각 크기 클래스별로 가용 리스트를 이제 운영을 하면 되겠죠. 크기 n의 블록 할당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크기 n의 블록 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다면 리스트의 첫 블록을 할당을 한다. 리스트는 간접 또는 직접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직접을 써야겠죠. 직접을 써야 훨씬 더 빨라질 테니까. 그래서 가용 리스트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크기 n의 블록을 이제 할당을 할 때 크기 n의 블록 리스트가 비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크기에 있는 첫 블록을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용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이제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자, 크기별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할당하고자 하는 블록들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가장 앞에 있는 거, 사이즈에 맞는 거 가장 앞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가용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새 페이지를 할당을 받으면 되겠죠. 메모리 S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OS로부터 이제 페이지를 새로 할당을 받으면 되는데, 이 페이지의 모든 블록들로부터 새로운 가용 리스트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의 첫 블록을 할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새 가용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크기의 가령 이제 큰 리스트들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리스트들이 다 써가지고 없었다, 그러면 작은 쪽에 할당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없다라고 하면 조금씩 쪼개서 크기를 구분을 해서 몇 개씩 이렇게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용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이 페이지의 모든 블록들로부터 새로운 가용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크기별로 구분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첫 블록을 그때 이제 다 가용 리스트가 채워지면 그때 할당을 하면 되고, 결국은 이제 상수 시간 안에 다 할당이 되고, 그래서 블록을 반환할 때는 가용 리스트에 그 크기에 맞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풀이를 할 때 블록 연결 후에는 해당 클래스 가용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 리스트 할당기의 이제 장점은 일단 높은 처리량. 왜냐하면 상수 시간 안에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 시간 안에 할당 또는 풀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메모리 이용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초 할당 방법을 이용하면 전체 힙을 최적 할당 시와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되고, 각 할당 요청 블록에 대해 그 크기를 클래스로 각각 생성을 한다면 최적 할당과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즉 할당 요청 블록에 대해서 그 크기를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에서 2개 워드, 뭐 3개 워드, 4개 워드, 5에서 8워드, 뭐 9에서 16워드, 이걸 다 각각 관리를 하면 베스트 핏과 최적 할당과 그냥 동일하죠. 그냥 무조건 베스트 핏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수한 메모리 이용률까지, 즉 우리가 처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구분 가용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처리량도 올리고 유틸라이제이션도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장점이 요 구분 가용 리스트에 존재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간접 리스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직접 리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구분 가용 리스트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간접 리스트는 처음부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냥 힙의 메모리 주소 크기대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그냥 헤더와 푸터를 이용을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당 블록을 그리고 프리 블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리스트는 여기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헤더와 푸터는 존재를 하고 힙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차 있는데, 이때 가용 블록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이제 2개의 워드를 더 쓴다. 그러니까 간접 리스트는 이렇게 블록들을 다 쪼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소도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1차원으로 쭉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 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풀이고 얘가 만약에 풀이고 얘가 만약에 풀이라고 하면 이 프리 블록들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프리디세서와 석세서를 이용을 해서 이전 블록과 다음 블록을 주소를 가리키도록, 그래서 헤더와 푸터가 있고 프리디세서와 석세서까지 총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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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에서 총 16바이트를 이 리스트 관리에 쓰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프리 블록을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프리 블록을 크기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크기별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에서 2개 크기, 3개에서 4개 크기, 5에서 8,
뭐 9에서 16 크기를 각각 프리블록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 사실 성능상의 스루풋과 유틸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구분 가용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가용 리스트만 관리하는 것을 직접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된 것을 간접 리스트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링커까지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링커 진도를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마지막 참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강의 자료가 되겠네요. 마지막 해야 할 이제 내용은 우리가 교재 7장 그리고 링킹, 그러니까 링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게 이제 마지막 진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이론 강의가 되겠고, 강의 자료는 이제 대부분 CMU, 이게 사실 CMU에서 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CMU 강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일정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일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0일 날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이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링커가 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링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드와 데이터 부분들을 모아서 한 개의 파일에 저장해 주는 작업을 이제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파일이 메모리에 로딩되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링크는 이제 컴파일 시에 수행되는 경우와 로딩 시에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실행 시에 수행되는 경우 총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요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컴파일 시에 수행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로딩 시에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특이한 경우로는 실행 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링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분리 형태의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죠. 즉 대규모 프로그램을 이제 한 개의 소스 파일에 저장하여 컴파일하지 않고 작은 크기의 여러 개의 파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이 링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 수정된 부분만 재컴파일하여 재링크하면 된다. 즉 모든 파일을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C로 개발된 이제 GitHub에서 오픈 소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파일당 보통 뭐 1000줄, 2000줄 정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C로 작성이 되면 뭐 특이한 경우죠. 사실 요즘은 뭐 파이썬이나 뭐 사실 뭐 파이썬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파이썬으로 작성된 언어들은 사실 지트 컴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실행을 하는 순간에 컴파일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C로 작성된 파일들은 실행 파일로 미리 컴파일을 해놔야 실행이 되는 특징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그리고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 보통 C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성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 레벨에 들어가게 되는 언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능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성능이라는 측면 자체가 우리가 단숨에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잘 돌아갔던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의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내가 새로 작성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처음부터 내가 코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빌드를 해야 된다. 컴파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뭐 서버급에서 쓰면 사실 뭐 서버를 쓰게 되면 뭐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보통 이제 타겟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타겟 디바이스에서 컴파일 하게 되면 1시간이 걸릴지 뭐 2시간이 걸릴지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뭐 영상 처리를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오픈CV를 빌드한다. 적게는 뭐 1시간, 많게는 하루까지도 메이크, 엔터 쳐놓고 1시간이 걸리거나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 경우에 일단 한번 빌드가 되면 내가 코드를 수정을 하더라도 내가 수정한 부분만 재컴파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빌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처음부터 빌드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줄 수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빌드가 된 상태에서 한 줄 수정하고 다시 빌드하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개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파일로 작성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한 줄 수정하고 1시간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링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개발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메인 코드가 있고 그 메인 코드에 이제 전역 변수로 array라고 하는 이제 int 배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을 해서 array에다가 2라는 값을 호출하게 되면 그 결과 값이 벨이라고 하는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리턴을 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sum 함수는 main.c에 있는 게 아니고 main.c 파일에 있는 게 아니고 sum.c 파일에 있죠. 그래서 sum.c 파일로 가보면 sum.c 파일에서는 일단 n은 반복문의 반복 횟수고 그리고 배열은 여기에서 포인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각 배열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 sum 초기화 0으로 했죠. 0에다가 a 0번부터 지금은 여기 2니까 a 1 이 두 개를 그냥 다 더해서 s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이 단순한 프로그램도 main.c 파일과 sum.c 파일을 구분을 했죠. 근데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한꺼번에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냐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링킹 과정을 좀 살펴보면 프로그램들은 컴파일러 드라이버에 의해 번역되고 링크가 되는데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면 gcc 우리가 컴파일 할 때 gcc 컴파일러를 부르죠. 그런 다음에 디버깅 옵션을 다 추가를 하고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프로그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main.c 파일과 sum.c 파일 두 개를 엮어서 함께 묶어서 프로그라고 하는 이 실행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실행 파일의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main.c가 이제 트랜슬레이터 즉 컴파일에 의해서 이제 기계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sum.c도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cpp, cc, 어셈블리를 통해서 기계 변환이 돼서 목적 파일,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그럼 main.오브젝트 파일이랑 sum.오브젝트 파일 두 개가 각각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프로그라고 하는 하나의 실행 파일로 생성이 되냐? 결국은 요 링커라고 하는 요 링커를 통해서 링커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적 파일과 이 목적 파일에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얘가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스 파일 레벨이고 각자 컴파일된 파일, 그러니까 즉 리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파일인데 재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각각의 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의 실행 구조를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소스들을 얘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어내기 위해서 다시 위치를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인데 리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링크된 경우에는 이제 executable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 main.c와 sum.c에서 정의된 모든 함수의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하게 된다. 즉 sum.오브젝트 파일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역 변수가 있을 거고 main.오브젝트 파일에는 main에서 쓰는 지역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드도 얘도 따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링크된 형태로 각각의 이제 코드는 코드대로,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대로,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대로 또 이렇게 묶어주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을 결국은 이 링킹이다. 그리고 그 일을 링커가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링커를 사용을 해야 할까요? 왜 링커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모듈성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모듈성. 한 개의 파일에 모든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파일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소스 코드들이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줄 때 각각 연결돼서 실행이 되니까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게 좋다. 우리가 만약 printf를 들은 그냥 간단하게 스탠다드 여기 헤더 파일로 불러오죠. 샵 include stdio.header.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printf 문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가령 이 printf 문을 정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번. 자, 가령 여기서 void main. 자, 요렇게 우리가 썼었는데 include 요렇게 쓴 게 아니고 이 printf 문을 매번 정의해서 써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void printf 여기에서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a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printf 문을 쓸 때 이 코드를 매뉴얼에서 또는 어떤 가이드 어떤 스펙 문서에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어가지고 매번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린트 문을 쓰려면 그러면 일단은 코드 양도 그냥 헬로 월드 하나의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요 printf 함수 가지고 와야죠. printf 함수만 가지고 오면 안 될 테고 만약에 말록을 한다라고 하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형태의 헤더 파일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파일들 다 하나의 메인 파일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함수들 표준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 라이브러리 형태를 이렇게 샵 include std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학 라이브러리나 표준 C 라이브러리.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절대값 abs라고 함수를 쓰게 되죠. 자, include. 그래서 만약에 int a는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a를 절대값 취해서 만약에 int b에다 넣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int b 하고 b. 자, 컴파일 할 때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쉘이에요. gcc main.c output main. 자,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파일 될까요?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자, 요거 lm가 메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스 라이브러리를
링킹한다를 꼭 명시해 주셔야 요 ABS 절대값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mass.header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mass 라이브러리를 링킹을 해요. 근데 그럼 이 mass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냐? 그 유저 여러분들 폴더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폴더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파일들 보셨나요? 뭐 라이브러리 mass.so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mass. 정적 라이브러리 파일, 이런 파일들을 환경 변수를 통해서 mass 라이브러리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GCC가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러리 hello,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hello.so 파일을 여러분들 유저 라이브러리 폴더나 아니면 etc 라이브러리 폴더나 아니면 그 리눅스에서 쓰고 있는 동적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짝대기 L hello만 쓰시게 되면 이 hello.so 파일이 자동으로 링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표준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헤더만 추가해주면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수학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옵션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돌아왔는데 얘기가 결국은 왜 링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첫 번째는 모듈성을 좋게 한다. 즉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파일로 소스 코드를 다 분산을 해서 작성을 하면 내가 이 파일만 수정해서 만약에 빌드를 하게 되면 사실 요 하나 파일 수정을 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시 빌드할 필요 없이 그 수정된 목적 파일 하나만 링킹을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컴파일이 된다라는, 따라서 모듈성이 좋다 라는 게 장점이고, 네,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컴파일 과정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효율성인데 한 개의 소스 파일을 수정을 하고 컴파일하고 그 후에 다시 링크한다. 그래서 다른 소스 파일들은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컴파일할 수가 있다 라는 건 아까 제가 모듈성에서 얘기한 부분이랑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코드를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건 시간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 좋고, 또 공간적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적 효율성이라고 하면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은 한 개의 파일에 넣어둘 수가 있다. 방법 첫 번째는 정적 링킹입니다. 실행 파일들과 실행하는 메모리 이미지들의 실제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코드만 이제 적재를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동적 링킹입니다. 실행 파일들은 라이브러리 코드를 포함시키지 않고 실행하는 중간에 한 개의 라이브러리 코드만 메모리에 적재하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적 링킹을 하게 되면 실행 파일과 실행하는 메모리 이미지들의 실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코드만,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코드만 적재를 함으로 사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린트F문을 쓰기 위해서 프린트F를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적 링킹을 할 때 이 main.c 파일을 만들 때 이 printf 코드만 이제 정적으로 링킹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라이브러리를 정적으로 여러분들 실행 파일에다가 쓰는 코드만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알아서 GCC가. 근데 이제 만약에 동적 링킹을 하게 되면, 동적 링킹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중간에 한 개의 라이브러리 코드만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공유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즉 메모리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코드, 즉 데이터 영역들이 있을 테고, 텍스트 영역이 있을 테고, 그 위에 이제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 위에 쭉쭉쭉 있고, 이렇게 힙 있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스택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할 때 정적 링킹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동적 링킹은 이 프로세스의 리소스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메모리 영역에서 요만큼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얘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동적 링킹은 실행 파일들은 라이브러리 코드를 포함시키지 않고 실행 중간에 하나의 코드만 이제 실제 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그 코드를 프로세스들,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공유를 하는 형태로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 효율성, 공간적 효율성이 링커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링커가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심볼을 해석합니다. 심볼을 해석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심볼을 정의하고 이제 참조를 하게 됩니다. 베리어블이나 펑션, 그러니까 지역 변수나 아니면 전역 변수 또는 함수 등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약에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보이드 스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심볼을 찾아내고, 어떤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 특징적인 부분이 함수이거나 변수이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고 이 함수가 언제 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요 xp라고 하는 변수가 언제 선언되어 있고 언제 사용되었는지, 언제 호출되었는지를 이 심볼 레졸루션이 다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볼의 정의는 오브젝트 파일에 있는 심볼 테이블의 정의가 된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프로그램 내의 엔트리들의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함수 그리고 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테이블로 쭉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main.c 파일에서 내가 아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sum이라는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가 심볼로 각각 오브젝트 이 테이블 안에, 오브젝트 파일 안에 테이블에 다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는지를, 그리고 얘는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를 링커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엔트리는 이름, 크기, 오브젝트의 위치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볼의 해석 단계에서 링커는 각 심볼 참조를 정확히 한 개의 정의와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중 선언이라고 에러가 뜹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디파인이라고 뜨거나 아니면 아예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함수입니다, 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링커가 이 오브젝트 파일 안에 있는 테이블을, 심볼 테이블을 찾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구간에서 이거는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중복 정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심볼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C 프로그램에서의 심볼은 일단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int sum이라고 하면 요 함수 내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int array 같은 경우에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main 같은 경우도 한 번만, C 언어에선 한 번만 꼭 선언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메인 코드가 작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브젝트 파일 심볼 테이블 안에 정의로 잘 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조, 레퍼런스를 하게 되는 위치들도 이 main.c, main.오브젝트 파일 안에 이제 나중에 얘가 sum을 호출했어, 참조를 했어 라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커는 무엇을 하는가? 아까 1단계에서는 심볼을 해석하고 링커가 이제 2단계에서는 리로케이션을 합니다.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각 오브젝트 파일 내의 코드와 데이터 섹션들을 한 개의 섹션으로 합치게 된다. 즉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더 테이블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 구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분을 할 건데, 크게 이제 텍스트 영역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코드 영역, 또 텍스트 영역이 있을 테고, 코드 텍스트 영역이 있을 테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 있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목적 파일마다 다 이렇게 코드, 텍스트, 데이터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실행 파일, executable 파일로 만들 때 이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요 텍스트, 요 코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에 다 묶어줘야겠죠. 동일한 위치에. 그리고 텍스트를 또 텍스트라고 하는 또 이런 엔트리에다가 또 넣어줘야 되고, 데이터는 또 데이터끼리 엔트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링커가 해주게 되는 거죠. 재배치인 거죠. 재배치. 그래서 재배치를 하게 되고, 각 오브젝트 파일 내의 코드와 데이터 섹션들을 한 개의 섹션, 그쵸? 하나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합쳐주게 되는 것을 이제 링커가 하게 되고, 그걸 재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오브젝트 파일에서의 상대적인 심볼 위치 값을 익스큐터블 파일 내에 최종 절대적인 위치로 이제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볼에 참조하는 부분을 이 최종 위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링커가 해주게 되는 두 번째 2단계의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심볼 해석, 두 번째는 재배치. 그래서 요 오브젝트 파일까지만 우리가 오늘은 진도를 나가고요. 네, 오늘 요거까지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오브젝트 파일을 좀 구분을 해보면, 재배치 가능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리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o 파일로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리로케이터블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코드와 데이터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개의 오브젝트 파일은 정확히 한 개의 C 파일로부터 생성이 되겠죠.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최종 링킹된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직접 복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와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건 익스큐터블 파일인 거고, 이거는 목적 파일인 거고, 근데 리로케이터블 목적 파일인 거고, 이거는 이제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SO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SO 파일. 공유 오브젝트 파일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종류의 재배치 가능 오브젝트로 실행 시 또는 적재 시에 메모리에 적재한 후에 동적으로 링크된다. 윈도우에서는 이제 DLL,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DLL, 여러분들 이제 뭐 만약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 DLL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윈도우에서. 그거와 동일한 개념인데, 이제 특별한 종류의 것입니다. 즉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라이브러리가 실행 시 또는 적재 시에 메모리에 적재한 후에 동적으로 링크되는, 아까 동적 링킹 얘기를 했었죠. 동적 링킹되는 형태로 이제 링크가 되는 것을 우리가 SO 파일이라고 하고, 그 SO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의 요 시스템 파일 안에 등록을 해 놓으셔야 이제 쓸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포크를 할 때 썼던 유닉스 스탠다드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이나 아니면 뭐 메스 라이브러리 등등 이런 것들이 SO 파일로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오브젝트 파일로 구분이 되고, 이런 오브젝트 파일들이 결국은 요 익스큐터블 오브젝트 파일로 이제 실행이 될 때 링킹이 되거나, 아니면 이 익스큐터블 파일을 만들 때 이 오브젝트 파일을 통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다소 이제 많은 부분을 커버를 했는데, 메모리 1번의 뒷부분 결합, 그러니까 간접 리스트 결합, 그리고 두 번째 직접 리스트 구분 가용 리스트도 우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링킹,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마지막 이제 커버할 챕터인 이제 링커까지 오늘 조금 한 10페이지 정도 진도를 나갔습니다. 다소 좀 많은 분량을 좀 커버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퀴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퀴즈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메모리 관련 퀴즈인데, 가용 블록만 이제 양방향 리스트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용 블록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베스트 핏 성능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가용 리스트 관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양방향 리스트로 관리하는 관리 방법, 베스트 핏 성능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그리게이트 네, 요거 네네네, 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한글로 쓰시거나 영어로 쓰시면 네, 쓰셔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퀴즈는 제 시간에 잘 열리도록 뭐 시간은 뭐 11시 네, 11시부터 네, 오후 2시까지 네, 이렇게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 퀴즈 네, 꼭 제출해 주십시오. 늦게 제출하시면 다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답을 제출하시면 지각으로 처리할 거니까 네, 정확한 시간 안에 정답을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은 기말고사 12월 12일 토요일 시간은 아직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2월 12일 토요일 날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중간고사 비슷하게 네, 토요일 날 진행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네,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쉘랩도 잘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고사 성적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거는 제가 오늘 중에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좀 많은 부분을 커버하느라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